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우환 한겨레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뜨거운 논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앞 코너는 늘 뜨거운 거예요. 네. 저희가 차갑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차가워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개 전제 조건으로 MBC 기자에 대한 어떤 조치, 징계 요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기자로서 김환 기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금요일 날 처음 일이 있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베테랑에 보면 이제 황정민 씨가 유아인 씨한테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됐을 일을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냐. 그 장면 기억납니다. 묻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MBC가 무슨 대단한 심층 고발 보도를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보도했던 거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특정 언론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이거 자체가 현지 기자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기자단의 어떤 MBC 징계 여부를 묻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게 언론 통제다, 보도 개입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책임을 한번 떠넘겨 보려고 하는 것 이상 이하의 그러니까 기자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일 잘 아는 게 홍보수석실이거든요. 그러겠죠. 기자단이 이거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 규정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법조 출입 쪽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기자실 출입이나 청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가 기자단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전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그 엠바고를 깬 순간 좀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이제 법조 기자단에서 투표를 거쳐서 이제 일정 기한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예를 쫓아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한테 요거를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안이랑 이 사안이랑 전혀 다른 게 엠바고를 깬 것도 아니고 뭔가 보도윤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봐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는 없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제 생각에는. 그럼 이 사안은 어쨌든 김준우 변호사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법 위반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취재 기자단 내에서의 어떤 규약 위반도 없는 사안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요, 김준우 변호사.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언쟁을 벌였던 MBC 기자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모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MBC 이모 기자에 대한 살해 협박이 게시물이 올라와서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스마트워치까지 MBC 이모 기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다행인지 국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좌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이 정도면 협박죄로 좀 어떻게 의율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모이셔서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지셨고 목소리를 내셨는데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요. 유가족의 목소리 직접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희생자인 이민아 님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유족들과 이번 참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만 명이 모였던 헬로윈 행사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끝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와 미온적인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모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둘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얘기들에 이제 답변해야 합니다. 네, 김한 기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 부분적으로 짚기도 했던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게 네. 또 다시 이제 유족들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네. 정부의 이제 사고 참사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광경, 예. 이게 또 반복되는 점이 현직 기자로서 굉장히 좀 슬픈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까지 이제 사실 놀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사망 일시는 추정으로 제공하고 사망 장소는 뭐 이태원 노상이다 이렇게 표기된 서류를 받았을 때 부모들이 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건지 뭐 사망 장소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장이 이제 민변 지하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민변에서 언론 담당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후임자로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님들이 어제부터 막 제 전화에도 계속 뭐 연락을 하셔서 한 7, 8분 전화를 받았었는데 예. 기자회견이 꽉 차가지고 저도 이제 밖에 있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도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끊고 나중에 다시 봤어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뭐 여러 매체들에서 기자회견 풀 영상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너무 좋아했던 딸이 이제 원하던 회사에 입사 합격 연락이 왔는데 이제 갈 수 없게 된 사연이라든지 이제 예. 배우로서 꿈을 꾸고 있던 이모 씨께서 이제 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남겼던 생일 축하 메시지 음악을 직접 어머니께서 좀 들려주신 부분도 있었고 여러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남더라고요. 그 유가족의 그 동의 없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2차 가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자신에게는 영정의 위패에 이름이 없고 사진이 없는 것이 본인한테는 2차 가해라고 또 울음을 터뜨리시는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가족분들이 34분 정도가 지금 민변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연락이 닿고 있다고 하는데 공통적인 목소리는 결국은 충분한 정보와 배려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쌓여 있으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말씀 들으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네. 당시에 희생자들께서 남기신 문자들 저희들이 다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 정말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아버님 말씀 중에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네. 유가족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6가지 요구 사항을 좀 발표하셨죠. 네,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네. 사과라는 건 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그리고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지금 앞서 들으셨지만 정부가 이제 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는 게 비인도적이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희생자들의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네. 아니 최소한의 요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가족을 이렇게 잃었다면 네.
훨씬 더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 오늘 기사에 뭐 대통령실에서 일괄 배상 법안을 뭐 검토해 보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나긴 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랑은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배상 문제나 위로금, 장례비 이런 거는 추후의 문제고 네. 사태에 관한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을 가장 원한다라는 것이 1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발족이라던가 국정조사의 조건 없는 수용이라던가 이런 정책들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일괄 배상법을 통과시켰다는 뭔가 선의가 뒤바뀐 문제, 그리고 뭔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이나 피해액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로 좀 약간 진위가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대통령실 고민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뭔가 단추를 잘못 꿰매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김한 기자로 네. 출발은 유가족분들께서 이제 사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6일 만에 네. 종교 행사에서 이제 네. 사과 또는 참모들과 이야기 중에서 사과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유가족분들은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과라는 게 단순히 네. 이제 애티튜드의 문제도 있지만 태도, 사과를 하는 태도도 예. 있지만 그 사과가 정부나 대통령의 사과라는 건 그 사과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유가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사과했고 금전적으로 보상할게 이런 구조로 갈 경우에 우리가 이미 네. 유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봤죠. 세월호 참사 때 너무나 잘 봤죠. 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1번과 2번이 전제가 되는 사과입니다. 요구사항에서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참사의 책임이 층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낱낱이 먼저 규명을 해달라. 네. 그리고 그걸 규명한 이후에 정부가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명확한 입장, 이 사건에 대한 규정.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종교단체에 가서 사과를 하고 모든 참모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공전 헛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오늘 요구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통령실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제 김준호 변호사 유가족들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콕 집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의 사퇴, 그다음에 국정조사 수용 이 두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현실화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시기의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뭐 여의도든 시민사회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얘기는 사퇴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데 또 뭐 정가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뭐 삼풍백화점 때인가요? 성수대교 때인가요? 바로 뭐 그 대통령 브리핑 룸에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대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과를 했다더라. 어느 장소에서 구두로 살짝 지나가면서 한 얘기거나 회의 때 한 얘기이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리고는 심지어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도어 스태핑까지 멈추니까 도대체 어디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고요. 오늘 꼼꼼히 그 유가족 분들 인터뷰 보시면 한 분은 되게 고통스럽게 자기 본인과 본인 남편과 이게 피해 사망하신 자제분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나는 믿고 있다. 제발 이거를 잘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자기들 정치 잘 모른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한 순리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유가족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시일이 지나서 어렵게 또 전부도 아니시고 모이셨는데요. 그동안 왜 유가족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노력을 안 했냐라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변에서 지금 가족들께서 모이셨는데 네. 김준호 변호사가 민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지난 주말에 30몇 분의 유가족분들을 다 이제 만나서 면담을 다 하고 네. 그분들의 이제 요구 사안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나름 물론 이제 많은 눈물이 동반됐지만 정제된 요구와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직 뭐 배상이나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연락이 이제 그걸 보고 좀 오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단체나 뭐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글쎄 오늘 보니까 뭐 다음 주에 대한변협에서는 관련 TF를 발족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다들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법정 단체도 아니고 임의 단체인 민변에서 좀 먼저 나서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유가족 기자회견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목소리를 좀 알릴 기회를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증거보존 신청을 이 대리인단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는 대로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나 지원, 조력을 민변에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한 기자.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께서 강조해 주신 게 유가족분들께서 지금 바라시는 거는 우선은 철저한 진상 규명, 맞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해서 규명해내는 것, 그리고 책임질 자들이 사과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뭐 배상 관련 이야기, 특별법을 통한 일괄 배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가해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유가족들이 모인 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장관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뭐 장례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989년도에 영국에서 축구장에서 힐스보로 참사라고 불리는 9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모인 이른바 이제 우리가 유럽 축구 하면 이제 훌리건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그 무질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서 이때 사고 당시에 있었던 경위를 낱낱이 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17개의 과실이 모두 경찰에게 있다라는 걸 밝혀낸 그래서 한 25년이 걸린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 오기도 했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유가족들이 그 20년간 원해왔던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유가족들이 본인 자식들이 죽었는데 사망일시, 장소, 어떤 방식으로 후송된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민변도 이제 민간 단체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중심으로만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다치셨거나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지금 손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얘기하신 게 어떤 분은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트라우마 치료를 정신과 치료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1 밀착 마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는지가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좀 다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디 우리 유가족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고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최선 다해 주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뭐 대장동 수사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사유에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다라는 반론을 했는데 김준호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제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인용 결정문에 아마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이 봤을 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서로 다른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짐작만 하고 있고요. 구속영장 발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저는 자주 틀립니다라고 예고 방송을 했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만약에 현재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다소간의 중형이 인정될 수 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 혹은 네. 그동안의 태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소명돼서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구속적 부심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지금 뭐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이 직권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의 반증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구속영장 지금도 라임 사태 김봉현 씨인가요? 그게 네. 경제사범이나 뭐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 수배가 되고 신변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들에는 구속영장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이른바 정치범의 성격이 좀 있는 경우에 네. 저는 상식적으로 정진상 실장 이런 분이 갑자기 그래서 숨거나 도주해가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액수와 무관하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불구속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뭐 이거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뭐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뭐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 네.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께서는 전 현 법무부 장관 간의 이 설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한동훈 법무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 예. 한 장관과 굉장히 좀 국회에 서로 이제 공격들이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한 장관장 입장에서 뭐 한 장관의 말이 문자 맥락 그대로 보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영장에 이제 범죄 사실이 적혀 있다라는 말은. 근데 이게 네. 그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죠. 질문의 배후에는 한 장관이 이런 수사들을 다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세간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언행을 신중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 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는 거는 장관의 태도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 네. 이 대장동 사건 뭐랄까요, 수사의 기류가 달라진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만기가 되면서 나와서 그 전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남욱 변호사도 같은 상황에서 그 전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양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얼마나 증거 능력이 있겠으며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양형이나 범죄 사실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 재판부에서 이걸 되게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술 말고 이거를 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독립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검찰은 갖고 있는데 아직 공소장 혹은 재판 단계에서 내놓겠다는 형태로 언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저희가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독립된 증거는 없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진술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는데 성완종 리스트 당시에 현금을 받았다고 했던 홍준표 의원 당시 현 대구시장이 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2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있는데도 그 진술의 신빙성, 객관성에 따라 판사별로도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현재 이분들이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무죄를 딱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지금까지 보면 대선 자금이나 선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그 돈이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이 그 선거 기간에 캠프에서 사용됐다라는 것 자체가 입증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가야 후보자에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오갔다라는 진술 같은 정도로 이걸 입증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법조계에서는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때 준 돈은 대장동에 대한 뇌물이고 이거는 정치 자금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 부분도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한 기자, 김준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